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수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가 대박을 쳤죠. 그래서 영화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제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되는 조선 정치사의 맥락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논술제시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선 왕조의 가계도인데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죠. 1대 왕이고요. 2대 왕이 정종이고 3대 왕이 태종인데 태종은 정종의 동생이었죠. 원래 정종이랑 태종은 형제관계였는데 1차 왕자의 난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정종에서 태종으로 갔다가 세종대왕이 즉위를 합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자가 아니었어요. 양녕대군이 적자였는데 원래 조선시대에서 왕위 계승의 원칙은 적장자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 왕이 총 2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적장자 계승이 된 경우는 딱 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다른 예외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현왕후가 세종대왕의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중전이죠. 소현왕후 사이에서 많은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아들이 문종이고 두 번째 아들이 세조죠. 수양대군이고 세 번째 아들이 안평대군입니다. 그리고 단종은 문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단종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정통성이 높았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정통성이 높았던고 하니?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적장자 계승이기 때문에 적장자 계승이 됐으면 정통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단종은 그냥 적장자가 아니라 단종은 문종의 첫 번째 아들이면서 문종은 세종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조선 왕조에서 가장 적통을 제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단종인 거고 단종 같은 정통성을 가진 케이스가 이 7명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단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크트리를 타냐면 태어날 때 원손이었다가 왕세손으로 책봉이 되고 그 다음에 왕세자가 된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수양대군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고 상왕까지 하죠. 그래서 보시면 단종은 조선시대에서 왕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신분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사실 정통성으로는 단종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왕인 거고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형인 문종이 단종을 낳지 않고 죽었더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문종한테 너무나 정통성이 완벽한 단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양대군이 정상적인 루트로 왕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비극이 문종이 재위 2년밖에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세종대왕 때 단종이 이미 세종대왕의 손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생각은 문종은 세자 시절에 굉장히 영특했고 세종대왕을 도와서 국정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2년 안에 죽는다는 시나리오만 없으면 무난하게 단종으로 이렇게 정통성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문종이 2년 만에 너무 일찍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단종의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명 대신이라고 해요. 왕이 죽을 때 왕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대신인데 이 사람들이 김종서랑 황보인입니다. 김종서는 무신으로 잘 알려져 있고 황보인은 문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 두 사람한테 단종을 부탁하고 문종께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양대군이 너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양대군이 1453년에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양대군한테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왕을 하고 싶어서 이 두 명의 고명 대신을 죽인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게 개유정난입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역적이니까 처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이유일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쿠데타의 진정한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종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수양대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수양대군은 원래 계보대로라면은 절대로 왕이 못 되는 사람인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선왕의 고명 대신을 죽이고 어린 조카를 죽이고 이게 너무 열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세조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세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전에는 세조에 대해서 피해 군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쁜 말이 아니라
양면성을 다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쿠데타로 집권을 했다는 거죠.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정통성이 부족하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는 정치적으로는 업적이 많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조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경국대전을 편찬한 것. 완성은 성종 때 이루어지는데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이 세조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왕권 강화, 불교 주목이죠. 조선은 숭유, 억불이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많이 탄압했는데 세조 때 불교가 많이 융성하게 됩니다. 물론 업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어떤 식의 평가를 많이 했냐면 비록 쿠데타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집권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업적이 있는 왕이다라는 평가가 대세였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 평가가 최근에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단점을 조금 더 부각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세조의 능이 광릉 인데 여러분 그 보셨나요? 그 리뷰 테러? 세조의 능인 광릉의 네이버 리뷰를 보면은 온갖 악플이 많습니다. 야, 죄 없는 조카를 죽이고 지옥에서 활활 잘 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저조에 가까운 테러 글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 보고서 어떤 분들은 역시 역사를 영화로만 배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보는 게 이 세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핏으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라고 잡았는데 우리가 이게 논술 지문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수단과 목적은 서로를 상호 지지해야 한다는 쟁점이에요. 자, 수단도 좋고 목적도 좋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로 본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집권을 해서 통치의 결과도 좋은 경우가 베스트겠지만 어떤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쿠데타라든지 사람을 죽이고서 나쁜 방식으로 집권을 했는데 목적에 있어서 좋은 경우가 있는 경우 이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죠. 당장 세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생각해 보게 되면 12.12 쿠데타라고 하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집권을 했고 뿐만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사륙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어요. 수단은 그냥 정당화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물가 안정이라든지 경제 지표에 있어서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이 비록 쿠데타를 했지만 그래도 업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식의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러한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전두환 정부가 결과적으로 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쁜 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고한 국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죄악은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덮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죄악인데 그게 조선시대의 세조라고 하는 임금을 평가하는 데에도 반영이 된 거예요. 세조라는 사람이 비록 왕으로서의 업적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조카랑 고명 대신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사륙하고 집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역사가 아무리 지나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평가가 이 리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논술 지문에 이게 대립항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입장이 대립을 하는데 첫 번째 입장은 수단과 목적 모두 정당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수단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 대립항으로 설정이 돼서 논술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주의의 흐름을 봤을 때 점점 더 뭐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나올 수가 있다?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흐름으로 간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변화고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술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상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의 교훈,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좋은 주제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